입찰의 정석 입문편 진행하게 될 육태균입니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입찰 참여 방법과 맞춤형 입찰 정보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에서 질문을 많이 드립니다. 현재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에 참여를 하시거나 아니면 참여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이 강의를 보고 계실 텐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입찰 보려고 하시지요?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요. 계약을 수주하려고 입찰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낙찰을 잘 받으려면 뭘 제일 잘해야 될까요? 교재 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금액을 잘 써야 됩니다. 입찰 금액을 잘 써야 낙찰을 잘 받는다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입찰 금액을 쓰는 공식이 있다는 것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입찰 금액은 항상 기초금액 곱하기 사정률 곱하기 낙찰 하한율로 쓰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입찰 가격 산식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두 개 공식이 전자입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요한 이유는 전자입찰 제도는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이유는 규정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적격심사 50여 개 굉장히 많은데 100여 가지 규정이 존재하지요. 그런데 이 100여 가지 규정이 존재하니까 입찰이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범용인증서, 공인인증서를 끼고 입찰을 보실 때 그 100가지 되는 규정은 완벽하게 공부한 뒤에 투찰해야 됩니다. 그걸 숙지의 의무라고 하죠. 숙지. 그러니까 입찰자는 100가지 되는 규정을 완벽하게 숙지한 뒤에 투찰하라는 의무 규정입니다. 이 규정을 달리 이야기하면 발주자 재무관은 공고문을 잘못 내도 잘못이 없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면 발주자 재무관이 공고문을 잘못 냈습니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질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발주처 재무관이 공고문을 잘못 내면 발주처 재무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상식인데 전자입찰에서는 입찰자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입찰자가 모든 책임을 집니까? 그게 숙지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발주처 재무관은 100여 가지 되는 규정 중에 일부 규정을 가지고 공고문을 냅니다. 그런데 입찰자는 모든 규정을 완벽하게 숙지한 뒤에 투찰하라는 의무 규정 때문에 모든 책임은 입찰자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0여 가지 되는 규정을 다 공부하고 투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그 100가지 되는 규정 중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공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입찰 금액 쓰는 공식이고요. 두 번째가 입찰 가격 산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입찰 강의를 할 때 이 두 개 공식을 쓰고 시작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전자입찰 나라장터에서 1등과 낙찰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가 없죠.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자입찰에 투찰해서 1등하면 1순위하면 낙찰을 받는 줄 알고 계시는데 투찰을 해보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투찰하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순위가 나오지요. 낙찰은 계약의 성립입니다. 1순위를 했다고 낙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지요. 왜요? 1등부터 뭘 봐요? 적격심사를 봅니다. 그래서 심사를 본다. 우리나라 입찰의 고유제도죠. 그래서 심사를 봐서 심사를 통과하면 낙찰, 통과하지 못하면 탈락, 2등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결국 이 두 개 공식이 나오는데 오늘 이 입찰 금액 쓰는 공식을 중점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간 열심히 입찰 공부하고 분석해서 투찰하면 몇 건이나 낙찰 받을 수 있을까요? 오프라인 강의에서 이렇게 여쭤보면 묵묵부답입니다. 왜냐하면 낙찰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데이터를 보면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 48만 개 업체가 입찰을 받는데 그중에 18만 개만 한 건 이상의 낙찰을 받았다.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경악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3분의 2가 빵건이라는 것을, 0건이라는 것을 나타내죠. 그리고 평균 낙찰 건수는 연간 0.9건입니다. 연간 0.9건이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1년에 한 건 낙찰 받기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낙찰을 못 받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입찰 금액을 분석하지 않고 속된 말로 찍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을 쓰지 않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각 발주처 적격심사마다 입찰 금액은 기초금액 곱하기 사정률 곱하기 낙찰하한율로 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쓰는 사람은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70%는 이 공식을 쓰지 않고 기초금액의 낙찰환율을 곱해서 약간 올려 쓰거나 내려 쓰는 그런 찍는 형태의 입찰금액을 쓰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쓰고 분석을 하면 좀 더 보다 나은 낙찰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식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금액입니다. 기초금액은 입찰자가 신경 쓸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공고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공고문에 정해져 있다. 낙찰환율 보겠습니다. 낙찰환율은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찰환율은 87.745% 아니면 86.745%가 대표적입니다. 87.745% 아니면 86.745%가 대표적인데 대표적이란 말은 뭐냐면 이거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80.495%, 85.995%, 뭐 88%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적격 심사에 보면 이런 산식이 있습니다. 이런 산식이 있는데 이건 주어지는 거지요. 이 주어진 산식을 풀면 그게 낙찰 환율입니다. 이 주어진 산식을 푸는 것은 다른 강의에서 설명드리고자 하고 그런데 다행히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낙찰환율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에 정해져 있을까요? 공고문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입찰금액 쓰는 공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드렸는데 결론적으로 기초금액과 낙찰환율은 공고문에 정해져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공고문에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거 외에 딴 거 쓰면 무조건 탈락이다. 같은 말이 됩니다. 공고문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 다른 거 쓰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바로 탈락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사정률이 분석법이지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서울특별시에서 나라장터에 올려놓은 공고문을 투찰하기 위해서 입찰에 참여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100개 업체는 세 가지가 비슷합니다. 뭐가 비슷하냐면 업종, 지역, 실적이 비슷하거나 같겠죠. 자,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공식에 비춰보면 이 100개 업체는 똑같은 기초금액과 낙찰환율을 썼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공고문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똑같은 기초금액과 낙찰환율을 써서 100개 업체가 입찰금액을 썼습니다. 개찰했습니다. 입찰금액은 몇 종류가 나올까요? 100개가 나오죠. 전자입찰이 정말 재미난 게 뭐냐면 1000개 업체가 참여하면 입찰금액 1000개 나오고 10,000개 업체가 참여하면 10,000개 나옵니다. 그러면 10,000개 업체가 똑같은 기초금액과 낙찰환율을 썼는데 왜 입찰금액 10,000개 나왔을까요? 뭘 다 다르게 봤어요? 사정률을 다르게 본 겁니다. 만약에 사정률을 같이 봤다면 입찰금액은 몇 종류 나왔을까요? 한 종류 나왔겠죠. 이유는 기초금액과 낙찰환율이 공고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분석법이 뭐냐면 이 공고문의 입찰금액을 어떻게 쓸 거냐가 분석법이지요. 이 공고문의 입찰금액을 어떻게 쓸 거냐 뭐에서 결정이 돼요? 사정률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공식을 중점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정보조달 같은 말이지요. 지금부터 나라장터 소개해 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이 나라장터가 뭡니까? 그러면 로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나라장터가 대표자분들에게는 양질의 현금 조달 시장이고 입찰 담당자에게는 내 몸값을 올릴 수 있는 효과적인 시장인데 각설하고요. 나라장터의 가장 큰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나라장터의 가장 큰 특징은 1등을 입찰자들이 뽑습니다. 다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나라장터의 가장 큰 특징은 1등을 입찰자들이 뽑아요. 자, 1등을 입찰자들이 뽑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무원들은 나라장터에 공고문을 올려놓으면 그 자체가 비감사 대상이 됩니다. 왜요? 1등을 누가 뽑았으니까? 입찰자가 뽑았으니까. 이렇게 완벽한 객관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파생 효과가 나오는데 뭐냐면 해마다 공고문이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2020년도에 97만 건을 발주해서 175조를 계약했습니다. 매년 우리나라 예산의 30% 정도를 정부 조달 나라장터로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1등을 입찰자들이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인데 이 나라장터는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하는 영업 방법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납품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납품처가 어디로 정해져 있냐면 우리나라 국가기관,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이 국가기관,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수요기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라장터는 수요기관에 납품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페이지 볼까요? 그래서 정보 조달에 세부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구매자와 스펙이 결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이 영업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하나는 민간 민수로 보는 거고, 하나는 이제 정부 조달을 보는 건데, 민간 민수의 그 영업 방법에는 최초에 구매자를 만나야 되죠. 그 다음에 그와 스펙을 결정하고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데, 정부 조달은 구매자 스펙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을까요? 공고문에 되어 있죠. 두 번째, 이게 이제 전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급보증 현금주입니다. 지급보증 현금. 예. 나라장터의 가장 큰 특징은 속된 말로 돈 뗄 일이 없죠. 예, 돈 뗄 일이 없습니다. 국가개혁법 시행령 제58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가의 지급을 검사를 완료한 후 5일 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 대량 실업이지요. 3일 만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일 만이나 검수가 끝나고 3일이나 5일 만에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175조예요. 예, 175조. 매년 우리나라 예산의 30%를 준다. 이것이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실적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라장터에서 낙찰을 받으면 그게 실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실적이 쌓이면 쌓일수록 투철할 수 있는 참가 자격이 확대가 되어서 투철할 수 있는 공고문이 늘어나죠. 결국 이 세 가지 세부적인 특징에 의해서 정부 조달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입찰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용어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입찰, 투찰, 개찰, 낙찰. 이 용어 정리 보겠는데, 입찰이라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지요. 그냥 계약 체결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입찰서 제출이라고 돼 있지요. 입찰서 제출. 혹시 찾으셨습니까? 찾으신 분들은 입찰서 제출에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금액을 제시한다. 예, 금액을 제시한다. 이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고문 읽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공고문에 언제까지 입찰서를 제출하시오, 또는 언제까지 견적서를 제출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 야, 이거 견적나는 공고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고, 입찰서 제출이라고 돼 있으니까 뭘 갖다 제출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입찰서 제출, 견적서 제출은 그냥 금액을 제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개찰입니다. 개찰은 뭐냐면 입찰을 열어본다는 뜻이에요. 예. 열어본다는 뜻인데, 그리고 입찰을 열어보면 순위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순위 1등이 낙찰입니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낙찰이 뭐냐면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립이 뭐냐면 1등과 낙찰은 관계가 없지요. 왜요? 1등부터 뭘 보는 거예요? 적격심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낙찰자는 적격심사를 통과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전자입찰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대기업은 다 입찰 보지요? 잘 모르고요. 저는 오로지 전자입찰만 설명을 드릴 건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자적으로 처리해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게 전자입찰, 이건 중요하지 않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두 가지는 중요합니다. 첫 번째, 국가개혁법 시행령 제33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해서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 전자조달 시스템이 뭐냐면 나라장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낸 세금을 받은 데가 공고문을 공고하려면 어디를 이용해야 되냐면 나라장터를 이용해야 되죠. 자, 이렇게 공고문을 공고하는 기관을 뭐라고 했냐면 수요기관이라고 했죠. 우리나라의 수요기관은 참고적으로 62,000개가 있습니다. 예, 62,000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62,000개의 수요기관을 다 다니면서 공고문 수집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는 예외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6페이지는 62,000개 수요기관 중에서 자기네 자체 입찰 사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자기네 자체 입찰 사이트를 갖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나라장터의 등록은 의무사항이지요. 예, 의무사항인데, 이 6페이지에 나오는 이 기관들의 입찰 사이트는 따로 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표적인 게 한전인데요. 한전 발주처 재무관은 공고문을 만들어서 두 군데로 보냅니다. 하나는 나라장터, 하나는 한전 입찰 사이트. 왜? 자기네 한전 입찰 사이트가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한전 입찰 사이트에서 한전 공고문을 보고 금액을 쓸 때는 거기서 로그인해가지고 금액을 쓰면 되겠지요. 그런데 나라장터에서 한전 공고문 보신 분은 금액을 입찰에 참여할 때는 한전을 다시 로그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장터 등록을 하시고 여기는 따로 또 등록을 하셔야 된다. 이거
예,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것 때문에 나라장터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뭐냐면 나라장터를 보면 모든 우리나라 수요기관의 모든 입낙찰 정보를 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봅니다. 예. 대개 60% 정도만 나라장터에 게시가 되고 나머지 40%는 62,000개 수요기관 중에 350개 기관에 분산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드린 말씀하고 위배되는 거지요. 그러면 350개 기관을 다니면서 공고문을 수집해야 되는 거냐? 그것을 좀 더 손쉽게 보도록 해놓은 것이 뭐냐면 맞춤형 입찰 정보.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하시는 맞춤형 입찰 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7페이지입니다. 나라장터 등록은 의무사항이지요. 나라장터에 등록을 안 하고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등록은 안 하신 분이 계실 텐데요. 나라장터 등록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만 합니다. 뭐냐면 7페이지 여기 보시면 나라장터 이용 가이드 있지요. 이용 가이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가이드를 보시고 1588-0800 문의 전화로 문의하시면 충분히 등록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으리라 보고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나라장터의 업종은 7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좌측 아래 보겠습니다. 7페이지. 나라장터는요, 공사, 용역, 물품, 외자, 리스, 비축, 기타 7가지 업종인데 외자, 리스, 비축, 기타 업종 하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시니까 오늘 공사, 용역, 물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라고도 하고요, 건설이라고도 하고 시설이라고도 합니다. 공사, 건설, 시설 같은 업종이고 용역은 용역이라고 하고 물품 구매, 제조는 같은 업종입니다. 물품 구매, 제조는 같은 업종이고 세부 업종은 법에 의해 나뉘어져 있으며 중복 등록이 가능합니다. 중복 등록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나라장터 등록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이 기반이 돼서 등록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8페이지에 공고문입니다. 공고문은 저는 공고문은 꼭 해석을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공고문을 보시면 순위 결정과 계약자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업체들이 이 공고문 해석을 안 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늘 강의에서도 공고문은 일부만 해석해 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워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8페이지 좌측에 보시면 3번 입찰 참가 자격이 있지요. 요거는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고문 또는 공고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고 특히 참가 자격을 유심히 읽어보시고 조건이 안 되면 절대 투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없는 조건 때문에 1순위가 되면 부정당 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당 업체가 되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제시한 입찰 금액, 그러니까 투찰한 입찰 금액이 있지요. 거기에 5%를 벌금으로 내셔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공고문 또는 공고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특히 참가 자격을 유심히 읽은 다음에 조건이 안 되면 절대 입찰에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자, 공고문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률 용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요 9페이지도 보시면 3억 5천만 원짜리 공고문인데 기초금액 여기 보시면 추정금액도 있고요. 추정가격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부가가치세, 관급금액, 주공종 추정금액, 주공종 추정가격 여러 개 금액이 나옵니다. 많이 나올 때는 10수개의 10몇 개의 금액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기초금액 보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써드렸는데 별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뭐냐면 모든 발주처 입찰 금액 산출의 기준입니다. 모든 발주처 입찰 금액 산출의 기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나의 공고문에 여러 개 금액이 나오는데 반드시 입찰 금액은 기초 금액으로만 쓰셔야 됩니다. 이유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입찰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죠. 자, 이 기초금액 위로 보시면 추정가격이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추정가격. 이 추정가격이 보이실 텐데 추정가격에 부가세를 더하면 대부분이 기초금액입니다. 추정가격에 부가세를 더하면 대부분이 기초금액인데 이게 실제 입찰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기초금액만 늦게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추정가격이나 추정금액은 발표가 됐는데 기초금액이 늦게 발표돼요. 그러면 어떤 분은 기초금액으로 입찰금액을 안 쓰고 추정가격으로 쓰는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탈락됐겠죠. 왜요? 추정가격에 부가세 더하면 기초금액인데 내가 추정가로 썼다? 10% 빼고 쓴 겁니다. 1억이면 1,000만 원, 10억이면 1억을 빼고 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탈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말추적 입찰 금액은 뭐 갖고 쓰셔야 됩니까? 기초 금액으로만 쓰셔야 됩니다. 자, 10페이지 이렇게 기초금액과 낙찰환율 찾아보고요. 사정률, 마지막에 사정률 보는 법, 예측하는 법 볼 겁니다. 그래서 3개를 곱해서 입찰 금액이 나오겠지요. 입찰 금액이 나오면 10페이지 보시면 금액을 쓰면 한글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송신 누르면 투찰하는 과정은 대부분 끝납니다. 어떤 분은 투찰하는 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나라 입찰은 100억 미만은 대부분 총액 입찰입니다. 총액 입찰이 뭐냐면 금액 하나만 쓰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총액 입찰 금액 하나만 쓰면 입찰하는 과정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송신을 누르면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여기 보시면 확인 클릭이 2개 있을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확인 클릭이 2개 있을 건데 좌측 여기다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까? 여기다 제가 동그라미를 좀 계속 치고 있는데 좌측입니다. 뭐라고 쓰시냐면 수정 X 취소 동그라미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수정 X 취소 동그라미. 그러니까 수정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취소는 가능하다는 이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이 금액 있지요? 이게 앞 페이지에서 쓴 금액이에요. 그런데 내가 모르고 잘못 썼어요. 그런데 모르고 확인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절대 수정이 안 되고 뭐만 되냐면 취소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나라 나라장터 전자입찰에서 금액은 한 번밖에 못 씁니다. 재입찰 재공고가 나올 때만 다시 쓸 수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확인 누르고 취소했습니까? 재투찰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확인 누르면 중요한 건 이렇게 항상 우리나라 전자입찰에서는 작은 네모칸 한 15개가 나오지요. 입찰 보시는 분들 여기서 몇 개를 뽑냐면 2개, 한전은 4개를 뽑습니다. 이 15개가 복수 예비 가격이라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입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1등을 입찰자들이 뽑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금액이 내가 1순위 되면 계약하고 싶은 금액이고 이 15개 중에 2개를 뽑는 것이 입찰자들이 1등을 서로 뽑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춤형 입찰 정보입니다. 맞춤형 입찰 정보는 이렇게 설명드리는데요. 우리나라의 민간 입찰 정보는 한 200에서 300개 정도 됩니다. 이들은 다 유료 사이트고요. 지금 보시는 맞춤형 입찰 정보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에는 없는데 이 맞춤형 입찰 정보에 있는 거는 2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공고문 수집이고 두 번째가 분석 데이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라장터에는 공고문이 약 60%밖에 나오지 않는다. 62,000개 수요기관 중에 350개 분산돼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다 수집을 해놨고요. 그래서 12페이지 보시면 공사, 용역, 구매해서 우리나라 수요기관의 대부분의 공고문을 이렇게 수집을 해놨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분석 데이터죠. 나라장터에는 분석 데이터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맞춤형 입찰 정보에는 분석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분석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고문은 앞서 보신 것처럼 분류를 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또 맞춤 메일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1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맞춤 메일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되게 이제 건설업종은 공고문이 많기 때문에 입찰 정보를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용역이나 물품, 특히 물품 업종에서는 1년에 공고문이 몇 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료로 사용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공고문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맞춤 메일 서비스는 메일을 설정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로그인하고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다. 그래서 맞춤 메일 서비스 꼭 이용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맞춤형 입찰 정보에는 이렇게 기초금액 공고문에 추출해서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낙찰환율 추출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수액과 통합분석이라는 사정률 예측하는 방법, 이거는 마지막 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수공급자 계약 마스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라장터하고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 설명드릴 건데요.
정부 조달로 어프로치하는 방법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드립니다. 나라장터가 있고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이 있는데 이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라장터 공고문에서 입찰금에 서서 낙찰을 받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잠깐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 설명드릴 겁니다. 이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은 이름만 이해하셔도 반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핑몰을 만들어 놨습니다. 누가 만들었냐면 나라장터, 조달청에서 만든 쇼핑몰이죠.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만든 쇼핑몰이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쇼핑몰 있지요? 지마켓, 인터파크, 옥션 뭐 이런 일반 쇼핑몰하고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공통점이 뭐냐면 민간업체가 물건을 올리죠. 그런데 아주 큰 차이점이 있는데 지마켓, 인터파크, 옥션은 누가 씁니까? 그냥 민간이 쓰죠. 그런데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은 민간이 쓸 수가 없습니다. 민간이 계약 물건을 살 수가 없고요. 그러면 공무원만 사는 건데 공무원이 복리 후생으로 사는 거냐? 그게 아니라 공적인 업무로만 사는 겁니다. 쉬운 예로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은 그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자동차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승용차, 버스, 뭐 트럭, 수소차, 전기차 다 올라가 있고요. 시중 가격하고 비교해 보면 5% 정도 쌉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이나 공무원 복리 후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공적인 관용차로만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로 얼마나 계약을 했을까요? 21조 원어치 계약을 했습니다. 21조 원 계약을 했으니까 전화해서 야, 내 것 좀 올려달라 이렇게 조달청에 요구하면 올려주지 않겠지요. 검증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검증을 하는데 첫 번째가 공인시험 성적서입니다. 공인시험 성적서. 두 번째가 신용평가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공인시험 성적서하고 신용평가 등급으로 검증을 한 뒤에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등재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등재된 품목은 다 검증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기관에서는 어떠한 걸 구매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서 제가 이런 예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장터 공고문에 A, B, C 세 회사가 이 펜에 대해서 이 펜에 금액을 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는 100원, B는 110원, C는 120원에 입찰 금액을 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1순위를 뽑아야 됩니까? A를 뽑아야 되겠죠. 만약에 B나 C를 뽑으면 제일 낮은 금액을 쓴 A가 항의하겠죠. 그런데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세 개 회사가 다 검증을 받고 물건을 올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금액은 똑같이 A 100원, B는 110원, C는 120원. 다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수요기관에서는 C 품목을 사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C 업체가 그러면 거꾸로 수요기관에 영업을 할 수 있겠죠. 영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조달 시스템 전체적인 나라장터하고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서 유일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이 쇼핑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크게 15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쇼핑몰의 운영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벤처나라 있죠. 벤처나라. 그 다음에 마스라고 돼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야 마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우수조달입니다. 크게 그러니까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은 운영 방법이 세 가지인데 이 21조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이 21조 계약을 했는데 그중에 한 15조 정도를 다수공급자 계약 마스로 했어요. 그래서 보통 뭐라고 하냐면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을 마스 또는 다수공급자 계약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의계약입니다. 관내 수의계약 설명드릴 건데 관내 수의계약은 굉장히 중요한 공고문이지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전화 상담을 할 때 꼭 여쭤보거든요. 올해 몇 건 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는데 대개 이제 낙찰 못 시키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한 건 했습니다, 두 건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관내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내가 굉장히 중요한 공고문인데 관내가 뭐냐면 수의계약 중 지역을 제한한 겁니다. 수의계약 중 지역을 제한한 건데 수의계약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입찰 강의한 지 12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수의계약을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수의계약을 어떻게 생각하실 거냐면 대부분 발주처 재무관이 임의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공고문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실 텐데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16페이지 보시면 수의계약 공고문은 2인 이상으로부터 입찰서를 지정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제출받은 후 1순위로 선정된 업체가 적격심사를 적용하지 않고 여기다 별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적격심사를 적용하지 않고 계약 상대적으로 결정된 이게 나라장터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장터 수의계약이 무슨 얘기냐면 1등이
적격 심사를 보지 않고 낙찰자가 된다. 앞서 설명드렸죠. 1순위와 낙찰은 관계가 없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왜 그러면 1순위부터 뭘 봐요? 적격 심사를 보는데 수의계약은 적격 심사를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등이 낙찰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1등이 낙찰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수의계약부터 꼬박꼬박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전화 상담하다 보면 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라장터 등록하셨습니까? 했습니다. 투자를 하십니까? 안 합니다. 왜 안 하시는데요? 실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얘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나라장터 등록과 동시에 뭐부터 보는 거예요? 수의계약부터 보는 거예요. 왜? 적격심사를 안 보니까. 적격심사는 실적이라든가 경영상태를 따로 또 평가하기 때문에 실적이라든가 경영상태가 만족하지 못하면 계약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수의계약은 이 실적이라든가 경영상태를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금액으로 1순위가 되면 낙찰을 받기 때문에 오늘부터 꼬박꼬박 뭐부터 봐야 되냐면 수의계약부터 보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공고문이 수의계약으로 나오면 좋겠지요.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공사, 건설, 시설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합은 2억, 전문은 1억, 그 밖의 공사는 8천만 원. 이 그 밖의 공사가 뭐냐면 종합과 전문을 뺀 나머지 업종입니다. 전기, 통신, 소방, 기타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용역물품은 5천만 원. 이 하에서만 나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시설, 건설은 종합은 2억 이하, 전문은 1억 이하, 그 밖의 공사는 8천만 원 이하, 용역물품은 5천만 원 이 하에서만 나옵니다. 자, 두 가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수의계약만 봐야 될까요? 수의계약만 볼 수 있는 업체는 뭐냐면 실적이 없거나 신생업체는 수의계약밖에 못 봅니다. 실적이 없거나 신생업체는 수의계약밖에 못 봐요. 왜? 이 금액 이상에서는 다 뭘 보니까 적격심사라는 심사를 따로 보기 때문에 실적이 없거나 신생업체는 수의계약밖에 못 본다 이거고요. 두 번째, 이 금액이 2배로 늘었습니다. 2021년 12월 현재 2배로 늘었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 금액이 2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은 4억, 전문은 2억, 그 밖의 공사는 1억 6천, 용역 물품은 1억까지 늘었습니다. 자, 여기서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라장터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분이 얼마까지 보실 수 있습니까? 뭐부터 보시겠습니까? 물어보면 뭘 대답해야 됩니까? 수의계약을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합업종인 분은 저희는 4억까지 볼 수 있습니다. 전문이신 분은 2억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공사는 1억 6천까지 볼 수 있습니다. 용역 물품은 1억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찰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관내입니다. 관내가 뭐냐면 수의계약 중 지역을 제한한 게 관내인데요. 이게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부천시청에서 발주한 공고문은 누구 세금 걷어서 낸 거지요? 부천시 소재업체 세금 걷어서 부천시청에서 발주한 거지요. 그러니까 누구만 투자를 해야 되냐면 부천시 소재업체만 투자를 해야 되지요. 그래서 수의계약 중 부천시 소재업체라는 한 줄이 딱 지역 제한이 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관내라고 하는데 이 한 줄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업체가 확 줍니다. 그래서 업체가 줄어서 낙찰 확률이 굉장히 높죠. 결과적으로 수의계약 오늘부터 입찰에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관내는 지역을 제한해서 낙찰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서 입찰 금액 쓰는 공식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기초금액과 낙찰 환율은 정해져 있지요. 그래서 기초금액은 공고문에 정해져 있고 앞에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낙찰 환율 보겠습니다. 낙찰 환율은 이렇게 87.745% 아니면 86.745% 이렇게 명시되는 경우가 많고 명시가 안 될 때는 적격심사 제목만 정해주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낙찰 환율도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18페이지 보겠습니다. 분석법 보겠습니다. 사종률 분석법을 볼 건데요. 우선 분석법 보기 전에 18페이지 보시면 가운데 복수예비가격 작성 구간이라고 되어 있지요. 조달청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지자체는 플러스 마이너스 3% 기초금액 기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왜 중요한지 위에 공고문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공고문은 다 이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서 나라장터지요. 주어가 빠졌습니다. 발주처 재무관 2라는 주어가 빠졌지요. 발주처 재무관 2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무슨 순서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이 순서 없이 15개를 작성 배열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많이 집계 추첨된 4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이 평균입니다. 평균한 가격으로 누굴 뽑아요? 낙찰자를 뽑겠다 이 얘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낙찰자가 되려면 이 두 줄을 이해하셔야 되고 이 두 줄을 이해하는 키가 복수 예비 가격과 예정 가격입니다.
자, 복수예비가격 보겠습니다. 예, 기초금액 기준으로 발주처 재무관이 작성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입니다. 최초에 발주처 재무관이 공고문을 만들겠지요. 추정금액, 추정가격, 기초금액, 뭐 입찰 참가 자격사항, 마감일시 뭐 이런 거 기타 등등을 해서 공고문을 만들고요. 그 자리에서 즉시 조달청 적격심사 쓰면 기초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서로 다른 15개 금액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쓰면 기초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3%에 15개 만듭니다. 자, 공고문과 15개의 금액, 물론 적격심사 하나만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조달청 적격심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면 공고문과 15개 금액 만들었지요. 자, 현재 위치는 발주처 재무관 컴퓨터입니다. 이제 이거를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나라장터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장터로 공고문을 보낼 때 공고문만 가는 게 아니라 15개도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위치는 이 두 개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나라장터지요. 그러니까 입찰자들이 공고문을 보고 금액을 씁니다. 그리고 금액을 쓰면서 몇 개를 뽑아요? 2개를 뽑는 거죠. 이렇게 2개씩 뽑은 것 중에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평균, 산술평균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그게 예정가격이 되는데, 이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에 나오는 용어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거기 보시면 계약자 결정 기준이라고 돼 있지요. 자, 예정가격 계약자 결정 기준에 한번 적어보시죠. 1순위 기준 이렇게 적어보세요. 1순위 기준. 1순위 기준. 그러니까 계약자 결정 기준이 1순위 기준이란 말입니다. 1순위 기준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투자하셔서 1등 했습니다. 그러면 뭘 맞춘 겁니까? 예정가를 맞췄다 이 얘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등과 낙찰은 관계가 없지요. 왜요? 1등부터 뭘 보니까 적격심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낙찰의 선행 조건은 저는 적격심사라고 보는 건데, 그러면 적격심사를 공부했다라면 뭘 해야 낙찰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등을 해야 되죠. 1등 하려면 예정가를 맞춰야 되고, 예정가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발주처 재무관이 공고문과 15개를 만들었고 뽑는 건 입찰자가 뽑는 거죠. 그래서 입찰자가 2개씩 뽑은 것 중에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예정가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입찰이 헷갈립니다. 왜 헷갈리냐면 제가 예정가격의 정의가 계약자 결정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2번 말씀드렸거든요. 그 2번이 뭐냐면 18페이지 제일 아래를 보겠습니다. 18페이지 아래 보시면 이 같은 예정가격을 놓고 입찰자는 예측하고 발주처는 발표합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정가격을 놓고 입찰자는 예측하고 발주처는 발표하는데, 자, 1등이 뭐냐면 입찰자가 예측한 예정가격과 발주처 발표 예정가격이 딱 맞으면 이게 1등이에요. 그래서 순위가 뭐냐면 입찰자들이 예측한 예정가격과 발주처 발표한 예정가격의 차이가 순위입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입찰은 로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입찰과 로또는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습니다. 우선 같은 게 뭐냐면 보통 로또 어떻게 하십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 1등 될 번호를 예측하잖아요. 그리고 토요일날 밤에 뭐 TV에서 이제 공이 나오잖아요. 그 나오는 번호가 맞으면 이게 로또가 되는데, 입찰이 똑같아요. 최초의 발주처 재무관이 공고문과 15개 만들고, 그 입찰자가 금액을 쓰면서 15개 중에 몇 개를 뽑냐면 2개를 뽑죠. 이 2개씩 뽑은 것 중에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예정가격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측한 예정가격과 발주처 발표 예정가격 딱 맞으면 여기 1등이 적격심사 통과하면 낙찰, 그리고 수의계약은 1등이 낙찰인 것이 전자입찰 시스템입니다. 자, 19페이지 보시면 앞에서 이 19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입찰 금액을 쓰고 확인을 누르면 작은 네모칸 한 15개가 나오는데, 이 15개가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적용하면 기초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만든 15개고,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를 쓸 때는 기초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만든 15개입니다. 다른 유료 강의라든가 입찰 강의 오시면 자세히 공부할 건데요. 최초의 발주처 재무관이 복수예비가격 15개를 만들 때 발주처 재무관은 복수예비가격의 15개의 번호와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찰자는 번호와 금액을 모르지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릅니다. 모른다는 얘기가 뭐냐면 입찰자가 금액을 쓸 때마다 15개는 랜덤으로 돌아갑니다. 만약에 100명이 입찰을 받으면 몇 번 돌아왔을까요? 100번 돌아간 거고, 더 암호화된 게 뭐냐면 최초의 발주처 재무관이 공고문과 15개를 만들어서 나라장터에 보낼 때 이 15개는 뒤죽박죽 돼서 암호화됩니다. 결론이 15개를 랜덤으로 올려놓고 랜덤으로 돌아가는 것 중에 2개씩 선택된 것 중에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예정가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정가격은 절대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예전까지 절대 맞출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하나의 새로운 희망을 봅니다. 왜 희망을 보냐면 많은 분들이 요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로또라고 하죠. 예, 그래서 로또라고 해서 입찰 금액 쓰는 공식도 조차 쓰지 않습니다. 이 입찰 금액 쓰는 공식 기초금액 곱하기 사정률 곱하기 낙찰환율 이 공식을 쓰는 사람도 저희가 볼 때는 30%가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반복적으로 낙찰을 시키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분석이라는 걸 한번 해보시면 낙찰 확률이 달라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20페이지입니다. 예, 금액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초금액 7,150만 원이고요. 낙찰환율 87.745%입니다. 그리고 예상 사정률 또는 예상 예전 가격 같은 말입니다. 예상 사정률, 예상 예전 가격 같은 말인데 99.5375%가 어떻게 나왔냐 이제 이것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 부분은 바로 뒤에서 할 거고요. 여기에 이 페이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입찰 금액을 쓸 때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 공식을 써야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의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소수점으로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기로 두들길 때 소수점으로 좀 바꾸셔야 되는데 99.5375는 0.99537호. 안 어렵죠? 그런데 요건 조금 헷갈려요. 뭐냐면 마이너스 0.4625. 이 99.5375하고 마이너스 0.4625는 같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100-0.4625 하면 99.5375. 그러니까 표기법이 다른 거예요. 표기법. 99.5375는 100을 기준으로 본 거고 마이너스 0.4625는 0을 기준으로 본 건데 결론적으로 입찰 금액을 쓸 때는 기초 금액하고 낙찰 환율은 정해져 있지요. 그리고 사정률은 백분율 소점을 해서 3개를 곱해서 입찰 금액으로 쓰시면 됩니다. 예. 사정률 변환하는 거 예시는 이 아래에 2개를 더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21페이지 가운데 두 번째 박스에 있는 예정 가격 곱하기 낙찰환율은 낙찰한가다. 별표 한번 꼭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찰 금액 쓰는 공식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낙찰한가 구하는 공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 중요한지 위에 공고문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공고문이 다 이렇게 또 만들어져 있죠. 어떻게 돼 있냐면 예정 가격 이하로서 낙찰환율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입니다. 이 최저가의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최저가격에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고 이 최저가격이란 말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최저가격을 어떤 분은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기초금액이 1억인데도 불구하고 이론을 써서 낙찰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론 쓰면 낙찰을 못 받지요. 이유는 이 낙찰 하한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정 가격은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낙찰 환율은 이렇게 공고문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낙찰 하한가는 금액인데 개찰할 때마다 낙찰한가를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찰한가를 발주처 세무관이 임의적으로 발표하면 공정성에 위배가 되지요. 그래서 예정 가격의 낙찰환율을 곱한 낙찰한가를 발표해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를 다시 보겠습니다. 예정 가격 이하 낙찰환율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 예정 가격 낙찰환율을 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낙찰 하한가가 되겠죠. 자, 그대로 대입해보면 낙찰한가 최저가격입니다. 자, 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왼손이 예정가 1억입니다. 낙찰환율이 87.745%라고 하면 뭘 곱해야 됩니까? 0.8774로 곱해야 되지요. 1억에 0.8774로 곱하면 낙찰한가가 얼마가 되냐면 8,745만 원이 되죠. 그대로 대입하면 누가 1등이냐면 8,745만 원의 최저가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1등하기 위해서 낙찰한가를 맞춰야 됩니까? 안 맞춰야 됩니까? 안 맞춰도 되죠. 안 맞춰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출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낙찰환율은 공고문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예정가격이 어떻게 나옵니까? 15개가 랜덤으로 돌아와서 랜덤으로 돌아오는 것 중에 2개 선택된 것 중에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예정가격입니다. 결국 예정가격은 아무도 맞출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맞출 수 없는 예정가격에 정해진 낙찰환율 곱한 낙찰한가 맞출 수 있습니까? 못 맞춰요. 누가 1등이에요? 낙찰한가에 상대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1, 2, 3, 4, 5, 6, 7, 8. 그래서 1등이 적격심사 통과하면 낙찰, 수의계약은 1등이 낙찰인 것이 우리나라 전자입찰의 시스템입니다. 자, 22페이지 사정률 예측하는 법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입찰금액 쓰는 공식은 다 외우셨다고 가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입찰금액 쓰는 공식이 기초금액의 사정률의 낙찰환율인데 기초금액과 낙찰환율은 공고문에 정해져 있지요. 정해져 있다라는 것은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맞춤형 입찰 정보에서는 공고문 상단에 명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정률 예측하는 법인데 보시면 공고문에
복수액과 통합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도 분석을 클릭을 하면 이런 화면을 볼 수 있고요. 23페이지 보면 빈도 분석까지 클릭을 하셔야 돼요. 빈도 분석, 여기서 빈도 분석 클릭하시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분석 조건이라고 제가 아래에 명시해 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개별 업종보다 전체 업종을 보세요. 예. 두 번째, 분석 기간은 2년 이상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중에 시설이면 시설 전체, 용역이면 용역 전체, 물품이면 물품 전체로 보는 게 저희는 합리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면 전기, 청소면 청소, 뭐 책상이면 책상 이렇게 자기 업종만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대수의 법칙에 걸려요. 예. 그리고 이 대수의 법칙보다 여기 보시면 확률 정규 분포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률 정규 분포 곡선. 확률 정규 분포 곡선이 뭐냐면 확률은 경우의 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가운데로 수렴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종의 모양을 그리는데 경우의 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가운데로 몰려요. 이걸 확률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전과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입찰자는 예측하고 발주는 발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전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조달청 적격심사를 쓸 때 기초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복수회비가 15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전과 예측할 때 어디 안에서 예측해야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안에서만 해야 되죠. 왜? 플러스 마이너스 2%에 15개를 만들고 거기서 어찌됐든 2개씩 만든 것 중에 최다 선택된 4개가 예전 가격이니까 예전 가격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안에서만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진도를 조금 더 나가면 플러스 2% 혹은 마이너스 2%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예, 안 나와요. 그러면 안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안에서 나오는 게 맞는데 나오는 데와 안 나오는 데로 나뉘고 나오는 데는 많이 나오는 데와 적게 나오는 데로 나뉘고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많이 나온 곳을 구해야 되는데 이 많이 나온 곳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확률, 정규, 분포, 곡선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3페이지 보시면 개별 업종보다는 전체 업종으로 놓고 분석 기간을 2년으로 놓고 여기에 확인 클릭을 누르시면 이런 막대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 막대 그래프에서 간단합니다. 제일 긴 거 쓰시면 돼요. 제일 긴 걸 클릭하시면 24페이지 보시면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넷째 자리를 클릭을 하시면 기초금액하고 낙찰환율이 명시가 되어 있고 사정률이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금액이 나옵니다. 이 입찰 금액을 그대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자, 유의사항입니다. 1번과 2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나라장터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변경 신고를 한 후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 절차를 받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나라장터 등록사항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인데요. 자,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최초에 나라장터 등록할 때 등록사항이 있습니다. 대표자 상호, 주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유지. 예. 그리고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 뭐냐면 유지를 못하면 계약은 파기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유지의 의무를 꼭 좀 지키시기 바라고요. 2번 보겠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공업권의 발주처 혹은 수요기관에서 적격심사 관련 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적격심사 대상 통보를 받았으면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셔야 돼요. 뭐냐면 적격심사 서류를 다 내시거나 아니면 포기각서를 내셔야 돼요. 예. 적격심사 서류를 내거나 포기각서 이 둘 중에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또 부정당 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시면 2개 중에 하나를 꼭 하셔야 된다는 내용을 써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마쳤습니다. 정리해보면 그 입찰 금액 쓰는 공식 꼭 암기하시고요. 최초의 공고문을 맞춤형 입찰 정보에서 찾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공고문 또는 공고서 또는 참가자를 유심히 읽어보시고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내가 이게 입찰에 참여해도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하신 다음에 두 번째는 기초금액과 낙찰환율은 찾아야 되지요. 그리고 공고문 상단에 저희가 명시해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사정률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정률을 예측해서 금액을 쓰시면 입찰 금액을 쓰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쓰시면 주먹국으로 입찰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 외에 다른 자세한 것은 다른 강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예, 많이 낙찰 받으시고 예,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